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0장에서는 천상에 벌어지는 영적 전쟁이 초점이었다면 11장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남방왕과 북방왕이 벌이는 지상의 전쟁에 초점을 맞추어 앞으로 일어날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자세히 보여줍니다. 1절에서 4절에 읽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이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해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이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뉠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건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1절에서 2절은 페르시아 시대를 말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풀이는 페르시아 시대로부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활동하는 시기의 마지막이 페르시아이니 페르시아부터 시작하여 이후의 시대를 다루어 간다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뿔이나 짐승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인물로서 사람을 통해 앞으로 될 일이 설명됩니다. 다니엘서의 이제까지의 한 상은 이 부분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꽤나 구체적인 11장의 내용들은 유대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역사의 전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은 페르시아 시대를 다룹니다. 세 명의 왕과 그 다음에 등장한 네 번째 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정확히 누구를 가리키는지 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페르시아의 왕으로는 고레스, 아수에루, 아닥시스가 있으니 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가능성이 하나일 뿐입니다. 다리오도 있지만 다니엘서에서는 다리오는 고레스 이전에 등장한 메대 왕으로 언급된다는 점에서 아마도 이 구절이 이야기하는 4명의 왕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4명의 왕의 정체보다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일련의 왕들의 변화가 하나님의 파악하심과 주관하심 안에 들어있음을 이 구절이 말하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3절에서 4절은 알렉산더 시대를 말합니다. 3절에서 언급되는 능력 있는 왕은 알렉산더를 가리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알렉산더의 시대를 매우 강력했던 시대로 그리는 것 외에는 아무런 가치나 비중을 두진 않습니다. 강력한 제국의 건설자라는 것 외에 알렉산더에 대해 더 이상 아무 평가를 주지 않는 셈입니다. 오히려 4절은 자신의 뜻과 건세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 나라가 쪼개진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상의 강력한 왕권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5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남방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건세를 떨치리니 그의 건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는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하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은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건세가 없어질 뿐이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건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을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했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니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한 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한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하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상성들도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5절에서 8절은 셀루크스 왕조와 톨레미 왕조의 갈등과 대결입니다. 알렉산더 사후 그의 나라는 4명의 장수들에 의해 분할 통치되었고 그 가운데 이전에 바벨론 페르시아 영역이었던 곳을 다스리는 셀루커스와 애굽을 다스리는 톨레미가 단연 두드러졌습니다. 이 두 왕국은 본문에서 북방왕과 남방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역사를 풀어가면서 남방왕의 강성함부터 다룬다는 것은 현실의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주전 3세기 내내 팔레스타인의 지배자는 톨레미 왕조였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완전히 톨레미 영향력 안에 있었으며 그로 인해 아주 많은 유대인들이 애굽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주전 2세기로 접어들면서 확연히 변화됩니다. 3세기 내내 여러 번에 걸쳐 팔레스타인 지역에 패권을 두고 톨레미 왕조와 셀루커스 왕조 사이에 전쟁이 있었고 주전 200년 셀루커스 왕조의 안티코스 4세의 군대가 톨레미의 군대를 파니온 전투에서 대패하면서 이후로는 한 세기 이상 팔레스타인은 셀루커스의 지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이미 고대부터 애국과 메소포타미아 열강 사이의 가축장이었고 주전 3세기 이래 헬레니즘 시대에도 여전히 셀루커스와 톨레미의 가축장이 된 셈입니다. 이 지역은 두 열강들 사이에 놓여 있으며 상대 지역을 공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먼저 확보해야 되는 곳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두 왕국은 끊임없이 대결하였지만 틈틈이 서로의 필요를 위해 연합하기도 하였습니다. 셀루커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2세와 톨메 왕조 톨레미 2세의 딸 베네리케의 결혼이 아마도 6절의 배경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고 안티오코스 2세가 첫 아내와 재결합하였을 때 그 첫 번째 부인은 남편 안티오코스 2세뿐 아니라 베네리게와 그녀의 아들들까지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죽임당한 베네리케와 남매지간인 이가 톨레미 3세입니다. 그는 누이에 대한 복수로 셀루크스 왕조와 전쟁을 벌이게 되고 바벨론 지역까지 진격하여 바벨론의 많은 신상들과 금은부화를 약탈해 돌아갑니다. 이것이 7절에서 8절이 말하고 있는 바일 것입니다. 두 왕조 사이의 연합은 이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마치 진흙과 새가 섞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9절에서 10절은 안티오코스 3세입니다. 9절부터 셀루커스의 왕조 안티오코스 3세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주전 223년부터 187년까지 다스렸습니다. 그의 치세는 이제까지 계속해서 밀리던 톨레미 왕조의 싸움의 국면을 승세로 바꿨습니다. 특히 주전 217년 라피아에서의 톨레미 4세와 벌였던 전쟁에서 그는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동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시도는 성공적이지 못했고 톨레미와 하친을 맺은 채 본국으로 돌아가였습니다. 그러나 하친의 기간은 도리어 안티오쿠스로 하여금 더욱 세력을 규합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었고 마침내 그는 다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201년에 다시 남쪽으로 원정을 시도하였고 주전 198년 그의 군대는 파니온에서 톨레미의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톨레미 군대에 뛰어난 사령관 스코파스가 주둔하던 경관 성읍 시돈을 점령하였으며 당시 톨레미 군대가 주둔하던 예루살렘 역시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거의 10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은 셀루쿠스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안디오코스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주민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합니다. 그래서 안디오코스 3세 역시 유대 백성들에게 특별한 배려를 베풀었습니다.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바치는 데 필요한 짐승들을 준비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게 하고 성전 보수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유대인들로 하여금 선조들의 율법을 따라 살아갈 권리를 허락하였으며 성전 봉사자들의 세금 의무를 면제해 주기도 했습니다. 안티오코스 3세 치세에 대한 요세푸스의 긍정적 기록을 고려할 때 다니엘서 11장에서 이에 대해 침묵은 인상적입니다. 오히려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는 16절의 언급은 그에 대해 부정적이까지 해 보입니다. 알렉산더에 대한 그의 평가나 안티오코스 3세에 대한 평가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라는 표현은 역시 그들의 독재와
자의적인 통치를 부정적 뉘앙스로 다루고 있습니다. 14절은 안티오코스 3세에게 협력한 유대인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셀루커스의 유대 지배는 유대인들 사이에 불러온 헬라리즘 전진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전 4세기 말 이래 유대 전역은 헬라리즘의 물결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처음에는 톨레미 왕조로부터 다음에는 셀루커스 왕조에게서 깊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톨레미와 오랜 관계로 인해 유대 지도자들 가운데는 친톨레미 계열의 인사들이 있는가 하면 새로이 등장하여 점점 강성해져가는 셀루커스 왕조와 좀 더 친밀한 관계를 인사들도 등장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었던 오니아스 3세가 친톨레미 계열의 핵심 인물이었다면 처음에는 톨레미 왕가의 세금 징수 담당자였다가 후에 셀루커스 왕조로 돌아선 토비아 가문이 그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17절은 안티오코스가 그의 승리를 톨레미와의 결혼 동맹으로 매듭지으려 한 것으로 다룹니다. 그는 딸 클레오파트라를 톨레미 5세와 결혼시켜서 영향력을 확장하려 했지만 뜻밖에도 그의 딸은 새로운 남편에게 더 충성하는 바람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그는 지중해 쪽으로 눈을 돌렸으나 주전 190년 로마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았고 로마에게 줄 배상금으로 인해 정정긍긍하다 187년 암살당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다니엘서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이후 페르시아가 위세를 떨치고 곧 이어 헬라가 세계를 제패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헬라는 단일 국가를 형성하지 못하고 몇 개의 나라로 갈릴 것입니다. 그 중에서 남방과 북방에 계속되는 전쟁은 이스라엘 역사와 직결되는 사건입니다. 그들의 지리하고도 맹목적인 전쟁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극심한 고초를 겪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전 세계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